이번 시간에는 혁신의 시작 책에서 안동현 교수님이 집필하신 금융을 키워드로 한 혁신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주요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6장에 해당하며 정확한 제목은 금융시장의 현황과 정책입니다. 장기 지속 가능한 안정적 경제 성장을 위해 자본주의의 동력인 금융에 있어서 한국의 현황과 혁신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 한국 금융시장의 문제부터 진단하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하는 것은 가계부채의 급증입니다. 이것은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만 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은 최근의 저금리 현상으로 인해 증가한 측면이 있지만 금융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폭등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6년까지 완만한 움직임을 보이다 2017년부터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정확한 부동산 가격 폭등 시점과 맞물린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이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 이후 갭 투자 등으로 다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악순환이 발생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가계부채 급증으로 인해 금융시장을 비롯한 거시경제 전체의 불안정성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가계부채는 크게 두 가지의 형태로 증가하는데 하나는 주택담보대출이고 다른 하나는 생계형 대출로 구분됩니다. 가계부채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강력한 규제로 인해 향후 20에서 30%의 자산가격 하락에도 채무 불이행 위험은 그리 크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전세라는 그림자 금융의 경우 최근 전세가 급등으로 인해 암묵적 LTV 비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경우 깡통 아파트와 같은 부도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봅니다. 현 상황을 보면 교수님의 말씀은 정확한 예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자산시장에서 부의 상관계수 위험과 관련된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부가 줄어드는 상황일 때 위험 회피도가 커지면서 위험자산 비용을 먼저 줄이는 경향을 보입니다. 현재 이 책이 나온 2021년 시점입니다만 자산 가격의 버블 현상은 부동산 시장만이 아니라 주식이나 가상화폐 시장 등에서 동시에 나타나고 결국 사회 전반에서 빚으로 쌓아올린 자산 가격의 버블이 터질 가능성이 커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경우 주가도 같이 폭락할 가능성이 있고 자산 가격 하락에 따른 부의 감소로 인해 소비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거시경제 전체의 위험도가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 역시 2022년 현 시점의 상황을 보면 정확한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자산 가격 상승과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금융 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융 불균형은 싼 금리로 풀린 돈이 실물 경제로 흡수되지 못하고 부동산, 주식, 코인 시장으로 흘러들어가 거품을 일으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자산 가격의 거품이 터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도 핵심 수단 중의 하나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주지하듯이 2022년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면 특히 기업과 관련하여 한계 기업과 좀비 기업이 타격을 입을 것임을 예상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상당수 한계 기업에 대해 정부가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을 유예해 주었고, 그 결과 우량 기업과 한계 기업의 옥석을 가리는 과정이 없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이러한 한계 기업을 구조조정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한계 기업의 도태로 인해 예상되는 고용 감소의 문제는 새로운 기업이 고용을 흡수하는 형태와 같은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재취업을 위한 재교육 등에 신경 써야 할 것이며, 특히 금융과 관련하여 베이비붐 세대와 앞으로 퇴직이 예상되는 X세대에게는 핀테크 등 디지털 기술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해 디지털 문맹이 되지 않도록 관련 재교육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한국 금융시장에 대한 진단을 토대로 우선 그 개선을 위한 2가지 정도의 정책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지배구조 개편, 그리고 공매도 정책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금융위와 금감원의 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금감원의 역할이 크게 거시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로 나뉘는데, 문제는 이 두 역할이 서로 상충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거시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면 금융기관이 운영상 위험 부담을 낮추도록 규제하게 되고, 금융기관은 위험 대출을 줄이게 되어 결국 취약계층에 돈이 흘러가지 못합니다. 결국 금융 접근성이 떨어지는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금융기관의 경영에 제약을 가하게 되고 손실을 입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할 상충 문제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청을 만드는 것이나 쌍봉형 운영 등의 대안이 제시되고 있는데, 교수님은 이런 조직의 형태보다는 실제 운영 방식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위와 금감원 각각의 지배구조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결국 감독과 정책의 분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중요한 것은 관리 감독에 있어서 얼마나 금융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중립적으로 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이 예측 가능해야 다른 부작용을 줄이고 감독 대상의 행위를 규제 목적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금융기관이 과도하게 금감원의 눈치를 보게 만들 필요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금융시장 관련 정책 제안과 관련된 공매도 정책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공매도 중단과 재개를 둘러싸고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대부분 공매도에 순기능이 있다고 보지만 한국의 경우 한국 주식시장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한국의 코스닥 주식시장과 미국 시장을 비교해보면 미국의 경우 주식시장의 상장 주식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수합병 등으로 종목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회사는 상장이 아니라 대기업에 매각하는 것이 목표이기에 상장까지 기다려야 할 유인이 적습니다. 반면 한국의 기업은 상장 유지가 자금 매수에 매우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기업이 상장의 문을 두드리게 되고 매출이 작은 기업들도 상장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주식 수요는 한정되어 있는데 공급이 늘어나다 보니 주가 상승 여력이 훼손되고 무엇보다 거래량이 떨어지다 보니 가격 조작이 쉬워집니다. 코스피 200의 경우 별 문제가 없어 보이나 코스닥 시장의 경우는 거래 규모가 작은 기업이 많이 상장되어 있어 적은 규모의 돈으로도 시세 조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감독기관이 있어도 외국인 거래, 해외 거래를 통한 공매도 시세 조정은 잡아내기 어렵습니다. 결국 현재와 같이 감독 시스템이 미비한 상황에서는 거래량이 낮은 종목에 대해서 일정 정도 규제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 주체가 일정 이상 공매도 포지션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이와 더불어 외국인 대비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에 가까운 현재의 규제 체계도 손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금융시장 변화와 관련해서 가상화폐 그리고
전통적인 금융사와 빅테크 기업 간 경쟁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상화폐의 경우 현재의 화폐를 대체하는 수단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중앙은행이 화폐 주조를 통해서 생기는 막대한 이익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상화폐가 현재 화폐를 대체하지는 못하더라도 금처럼 일정 부분 가치를 저장하는 기능을 할 것으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신뢰하는 제안은 가치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오일입니다. 오일의 기능이 발견되면서 토양을 오염시키는 물질에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가치가 바뀌었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호도와 신뢰를 부여하기 시작하면 해당 재화의 가치는 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상화폐와 관련해서는 금융 소비자 보호도 중요함을 역설합니다. 거래소와 코스닥의 상장위원회처럼 코인 상장을 제대로 처리하는 별도 기구가 필요하고, 또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처럼 불공정 거래가 없는지 실시간 분석하는 기구도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특정 금융거래정보법에 따라 사업자 신고를 한 거래소를 중심으로 공동으로 기구를 만들어 독립성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가져가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 세탁을 감시하는 금융정보분석원의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세한 자료가 보고돼야 한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통적 금융사와 빅테크 기업 간 경쟁에 대해서도 현재 한국 금융시장은 전통적 금융사와 빅테크 기업이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네이버와 카카오로 대표되는 ICT 기업이 금융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면서 기존 금융사들과 경쟁하고 있음을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경쟁이 더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특히 카카오의 강점은 ICT 기술로 기존의 은행이 가지고 있던 디지털 마인드셋과 완전히 다른 쪽으로 접근하고 있는 점에 주목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미 카카오톡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 금융이 연계되었기 때문에 접근성과 편리성 면에서 기존 금융사가 따라오기 어렵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특성상 정책적으로 규제 수준을 완화했습니다. 한국만큼 은행 규제가 많은 곳이 없는데 어떻게 보면 규제의 역차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존 은행들이 분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은행들도 디지털 총력전을 벌이고 있어 디지털화의 격차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여기에 금융위가 앞으로는 기존 은행들과 인터넷 전문 은행을 대등한 위치로 보고 수평적으로 규제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런 움직임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카카오뱅크를 비롯한 빅테크 기업이 추가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뛰어넘어야 될 장애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은행들은 아무리 디지털 기반이 강해져도 이미 널리 쓰이는 플랫폼을 바탕으로 쉽게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빅테크 기업에 쉽게 대처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여기에 빅테크 기업의 유연한 사고와 기술을 바탕으로 한 과감하고 혁신적인 운영 방식까지 뛰어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기존 금융사들은 환골탈태해야 살아남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필자가 직접 모시지 않았던 책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내용 소개를 간략하게나마 해보았습니다. 한국 경제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에도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경제 각 부분에서 어떤 혁신이 필요할까 하는 질문에 대하여 수강생 여러분들이 전문가들의 진솔한 답변을 듣는 시간이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분위기를 전환해서 이 책을 읽은 일반 독자 한 분을 모시고 책과 관련하여 본인이 느꼈던 생각 등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자의 시각에서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안정적 성장을 위한 혁신에 대해
여러 방면에서 전문가들이 제시한 생각이 어떻게 와닿았는지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